이 구두 기억나나요? 이 구두 꿈속에서 보던 거예요. 2024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 8층 형사합의부 제3호 법정 개정합니다. 박진우 수석재판연구관은 28년간 법원에 몸담으며 수천 건의 판결문을 작성해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육법전서와 판례집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은 단 한 번도 상급심에서 파기된 적이 없었다. 진우 선배님, 오늘 야근하세요? 사건이 밀려서. 후배 정해진 연구관이 두꺼운 기록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아니,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 혜진 씨가 좀 처리해 주게. 선배님이 일찍 퇴근하시다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이 소윤이 제사날이야.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8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진우 선배가 20년 전 딸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작년에야 들었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우연히.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괜찮아, 20년이 지났는 걸. 이젠 익숙해졌어.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결코 익숙해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97년 5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보, 소윤이 데리고 놀이터 좀 다녀올게요. 그래요, 6시까지는 들어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것이 소윤을 본 마지막이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사이 단 10분. 그 짧은 시간에 8살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윤아, 박소윤. 미친 듯이 동네를 뒤졌다. 경찰에 신고했고 전단지를 뿌렸고 TV에도 나갔다. 하지만 소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3년 후 연쇄 유괴범 김만식이 체포되었다. 그는 7명의 아이를 유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한 명이 소윤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판사님, 저는 아이들을 팔았을 뿐입니다.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김만식의 마지막 진술이었다. 2010년 그는 강경화로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다녀왔소. 진우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소윤이 좋아하던 떡볶이, 치킨, 딸기. 그리고 중앙에는 8살 소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일찍 왔네요.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58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다만 2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마른 것처럼 보였다. 소윤이 제사인데 늦을 수 있나? 둘은 말없이 제사를 지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았다. 여보, 소윤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28이에요. 알고 있소. 결혼도 했을까요? 우리한테 손주도 보여줬을까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소윤이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요. 우리를 기억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요. 최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오늘은 정식 재판이 여러 건 잡혀 있었다. 진우 선배, 오늘 첫 번째 사건 서류예요. 혜진이 파일을 건넸다. 피고인 한서연, 28세, 무직. 피의사실 편의점 절도 3건 분유 2통, 빵 3개, 우유 1팩, 피해액 총 38,000원. 8세 여성이 분유를 훔쳤다고? 네, 미혼모래요. 5살 딸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초범이고 피해액도 적어서 벌금형 구형할 거래요. 진우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다. 28세. 소윤이와 같은 나이구나. 오전 10시 제3호 법정. 피고인, 앞으로 나오시오.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다. 혜진 회색 카디건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작은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왔다.
피고인석에는 피고인만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방청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오.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달랬다. 지우야, 엄마 금방 올게.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응?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 보이잖아. 저기 앉아 있어.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다. 저 얼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검게 그을린 피부, 파리한 얼굴. 하지만 그 눈매, 코, 인매의 윤곽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시오. 한서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96성삼일비 갑의 2. 96년생 28세. 진우의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에 구멍이 날 뻔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5일, 4월 3일, 4월 20일 총 3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분유와 빵을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순간 진우는 20년 전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빠, 저 그네 태워주세요. 알았어. 소윤아, 아빠가 밀어줄게. 똑같은 음색이었다. 똑같은 떨림. 아니, 우연일 것이다. 진우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판사가 변호인에게 물었다.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 강민수가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5세 딸을 홀로 양육하는 위험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딸이 밤새 배고파 울자 절박한 심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품은 모두 딸의 양육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액도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점포에도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귓불 바로 아래 작은 점이 있었다. 소윤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은희가 항상 우리 딸 복점이라고 부르던 그 점. 설마. 진우는 판사에게 속삭였다. 재판장님, 제가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피고인,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모릅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저는 김만식 씨 손에서 자랐습니다. 진우의 손에 쥔 펜이 떨어졌다. 김만식. 그 이름. 언제부터 김만식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은 대략 9살이나 10살 때부터입니다.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진우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우가 제 딸이 밤새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분유가 떨어졌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꼭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너무 많이 울어서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흐느껴 끊어졌다. 방청석에서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정이었다. 그는 판사에게 쪽지를 건넸다. 재판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우는 법정을 나갔다. 복도 화장실에서 진우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감쌌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연일 수 있어. 하지만 심장은 멈출 줄 몰랐다. 28세, 김만식, 기억상실, 귓불의 점. 불가능해 하지만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아내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20분 후 재판이 끝났다. 판결은 벌금 50만 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다. 진우는 혜진을 불렀다. 혜진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1997년 5월 12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아동시종 사건 기록 좀 찾아줄 수 있겠나? 피해자는 박소윤, 당시 8세.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배님 그건 알아, 내 딸이야. 그리고 김만식이 저지른 유괴 사건 기록도 모두 찾아줘.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법원 자료실에서 밤을 새웠다. 1997년 5월 12일 실종신고서, 김만식 유괴 사건 수사 기록, 2010년 김만식 사망 기록, 7명의 아이, 모두 행방불명. 김만식은 끝까지 침묵. 그리고 증거품 목록에서 진우는 한 항목을 발견했다. 압수물품 23호 분홍색 아동용 구두 한 켤레 사이즈 220. 진우의 손이 떨렸다. 소윤이 실종 당시 신고 있던 구두가 분홍색 구두였다. 김 형사님, 진우는 2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김 형사의 번호를 찾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저 박진우입니다. 박 연구관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만식 사건 증거품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김 형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 아침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뵙시다. 진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은희에게는 야근한다고 문자만 보냈다. 새벽 내내 진우는 서연의 재판 녹취록을 반복해서 들었다. 제 기억은 대략 9살이나 10살 때부터입니다. 김만식 씨 손에서 자랐습니다. 소윤이 실종된 것이 8살 때, 그리고 서연의 기억이 시작된 것이 9살 때. 안 돼,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진우는 20년간 수없이 허망한 희망을 경험했다. 소윤이를 닮은 아이를 거리에서 볼 때마다, 비슷한 실종 사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다. 이번에도 그럴 거야. 단지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다. 아니야, 이번은 다르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김 형사가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2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늙어 보였다. 박 연구관님, 김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쪽도 많이 늙으셨구만. 소윤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못 뵀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더 죄송하죠. 그 아이를 끝내 찾지 못했으니.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김 형사가 가방에서 먼지 쌓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김만식 사건 증거품입니다. 사실 폐기했어야 하는데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고 낡은 분홍색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순간 진우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건 소윤이가 신고 있던 구두와 같은 겁니다. 김만식 집에서 발견되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같은 모델의 구두가 당시 수천 켤레 팔렸거든요. 진우는 구두를 손에 들었다. 20년 전 소윤이 이 구두를 신고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 이 구두 예쁘죠? 공주 신발 같아요. 그래, 우리 소윤이가 공주님이지. 형사님 김만식이 끝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놈은 2010년 교도소에서 병사했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함구했습니다. 다만 김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만식의 주치의가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진우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환자 김만식 56세은 임종 직전 창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아이들, 미안하다. 팔아서 돈 필요했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겠지. 정확한 의미는 불명확하나 유괴한 아동들을 인신매매한 것으로 추정됨. 인신매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놈은 아이들을 유괴해서 자식 없는 가정에 팔아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소윤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딸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우는 구두를 가슴에 꼭 안았다. 형사님, 제가 어제 재판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여성을 8세, 김만식 순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8세 이전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김영사의 눈이 커졌다. 설마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귓불 아래 점이 있었습니다. 소윤이처럼. 박 연구관님 혹시 그 여성 이름이 한서연입니다. 김영사가 즉시 노트북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서연 1996년생 서울관악구 맞습니다. 이 여자 2015년에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신고입니까? 양부 김만식의 사망 이후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달라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김만식이 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서류도 출생 신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비공식 입양 혹은 유괴입니다. 진우와 김영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 연구관님,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김영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상황은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께는 아직 말씀하지 마십시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희망이 있었습니까? DNA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한 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여성의 신상을 좀 더 조사해 봅시다. 합법적인 선에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직접 만나봐야 한다. 사흘 후 진우는 서연의 주소를 찾아냈다. 재판 기록에 나온 주소. 관악구 봉천동의 한 낡은 빌라 반지하. 여기. 녹슨 철문을 열고 내려가는 계단.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벽지는 습기로 일어나 있었다. 진우는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 하지만 주머니 속 분홍색 구두가 그를 다그쳤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 법원의 박진우입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문이 조금 열렸다. 체인이 걸린 채로 서연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다. 법원분이요? 벌금은 아직 돈이 없어서. 벌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잠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지저분하지만. 진우가 안으로 들어갔다. 6평도 안 되는 방.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 듯 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지 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5살 지우가 낡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다. 앉으세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는 서 있겠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분홍색 구두를 꺼냈다. 이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몸이 흔들렸다. 이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서연이 구두를 손에 들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구두를 제가 신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계속 이 구두가 나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대체 이게 뭐죠?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걸 가지고 계세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8살 소윤이 이 분홍색 구두를 신고 웃고 있는 사진. 이 아이를 아십니까? 서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때렸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 이건 이 아이의 이름은 박소윤입니다. 1997년 5월 12일, 8살 때 유괴되었습니다. 유괴. 유괴범의 이름은 김만식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만식. 그 사람이 저를 당신은 김만식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8세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무슨 진우가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한서연 씨, 나는 박소윤의 아버지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한서연이에요. 박소윤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기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9살인가 10살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제가 김만식 씨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또 출생신고는?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만들었어요. 김만식 씨가. 그 전에는 학교도 안 보냈거든요. 집에만 있으라고. 진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학교를 안 보냈을까요? 왜 출생신고를 안 했을까요? 왜 당신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도 없을까요? 그건 김만식은 당신을 숨긴 겁니다. 유괴한 아이니까. 서연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서연은 평생 의문을 품고 살았다. 나는 누구인가? 내 친부모는 누구인가? 왜 나는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가? 한서연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내 딸이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DNA 검사. 만약 당신이 정말 소윤이라면 우리는 20년 만에 딸을 찾는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우리 부부의 착각이었던 거고요.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구석에서 자고 있는 딸 지우를 바라보았다. 제가 만약 정말 당신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는 미혼모예요. 범죄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우리 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틀 후 진우는 서연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 은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부인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네, 아직은. 왜요? 당신이 아니라면 아내가 또 한 번 무너질 겁니다. 확실해진 후에. 체열이 끝나고 의사가 말했다. 의사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서연이 물었다. 혹시 제가 정말 당신 딸이 아니라면 실망하시겠죠? 진우는 잠시 말없이 걸었다. 실망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운명이겠죠. 20년 동안 우리 부부는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한 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저기,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박소윤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또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네 타는 걸 좋아했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아빠한테 책 읽어달라고 조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서연. 왼쪽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변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왼쪽 귓불 아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복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왼쪽 발을 내려다보았다.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있었다. 이건 우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알게 되겠죠.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다.
진우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희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소. 거짓말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은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해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8살이었다. 분홍색 구두를 신고 그네를 타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밀어주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알았어, 소윤아. 그리고 꿈은 거기서 끝났다. 서연은 매번 울면서 깼다. 엄마, 왜 울어? 지우가 물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김영사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그는 1997년 유괴 사건 기록을 다시 파헤쳤다. 김만식이 유괴한 7명의 아이들, 모두 8세 전후, 모두 행방불명.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김영사 독백 잠깐. 이 아이들 모두 서울 시내에서 유괴되었는데 김만식의 집은 경기도 파주였어. 김영사는 즉시 파주로 향했다. 20년 전 김만식이 살던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주변을 조사했다. 혹시 20년 전에 이 집에 살던 김만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나 그 사람 술만 먹고 애들 학대하던 사람 나중에 교도소 갔다던데. 애들이요? 여러 명이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종종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집 애들은 밖에 안 나왔어요. 김영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아이들. 밖에 안 나왔다. 김만식은 유괴한 아이들을 당장 팔지 않았다.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서연도 일주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진우 씨,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에게도 연락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지금 갈게요. 병원 상담실. 진우와 서연이 마주 앉았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진우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이 떨렸다. DNA 검사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저는 네, 당신은 박소연입니다. 이분의 딸입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소윤아. 아빠, 두 사람은 20년 만에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진우가 말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야겠구나. 엄마, 서연이 떨렸다. 제가 엄마를 만나도 될까요? 전 범죄자고 미혼모고. 소윤아. 진우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우리 딸이야.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 내 엄마는 2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빌었어. 엄마, 가자, 엄마한테 가자. 저녁 7시 진우의 집. 여보. 진우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뒤로 서연이 지우를 안고 서 있었다. 어머, 손님이 잠깐만요. 집이 좀 어질러져서. 은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가 멈췄다. 여보, 이 사람은? 당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오. 진우가 서연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로 들어온 서연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다. 8살 소윤의 사진, 소윤의 그림, 소윤의 상장들. 여보, 도대체?
은희가 혼란스러워했다. 진우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 소윤이를 찾았소. 무슨 소리예요? 또 시작이에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번엔 진짜요. 여보, 이 사람을 보시오. 은희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설마, DNA 검사를 했소. 99.99% 일치. 이 사람은 우리 딸이오. 소윤이오. 은희가 비틀거렸다. 진우가 재빨리 아내를 잡았다. 안 돼.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오, 현실이오.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소윤아, 우리 소윤이. 엄마, 왼쪽 귀 여기 점 그리고 이 눈 이 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소윤아, 정말 내가 맞니? 정말 우리 소윤이니? 네 엄마. 은희가 서연을 껴안고 무너졌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어요. 지우가 할머니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울어? 은희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보았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지우예요. 5살이에요. 은희가 손녀를 안았다.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 소윤이 좋아하던 음식들, 잡채, 불고기, 떡볶이. 소윤아,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네 엄마. 서연은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20년간 제대로 된 가족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해준 거야 맛있어? 네. 맛있어요. 지우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었다. 식사 후 은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소윤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서연은 20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았다. 김만식의 집에서의 학대,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 시절, 그가 죽은 후 홀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지우를 낳고 키우면서의 고통. 은희와 진우는 울면서 들었다. 미안해, 우리가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진우는 김영사를 만났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에 딸을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연구관님 정말 기적입니다. 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만식이 유괴한 나머지 6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도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소윤 양을 찾은 것이 실마리가 될 겁니다. 서연은 진우와 은희의 집으로 이사했다. 용산의 30평 아파트. 서연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다. 엄마, 이 방이 제 방이에요? 응, 내 방이야. 원래 소윤이 방이었어.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방 안에는 8살 소윤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들, 인형들, 그림들. 서연은 책장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1997년 5월 11일. 오늘 소윤이랑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다. 소윤이가 그네 정말 좋아한다. 그네를 타면서 엄마, 난 새가 된 것 같아. 했다. 내일은 동물원 가기로 약속했다. 소윤이가 코끼리 보고 싶대. 우리 동물원 가기로 했었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라도 가면 되지. 지우도 데리고. 은희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 달 후 서연은 법원에 다시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관람객으로. 엄마, 저 법원 구경 처음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야. 진우는 예전처럼 재판 연구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법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법은 냉철해야 하지만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
석 달 후 서연은 큰 결심을 했다. 엄마, 아빠,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진우와 은희는 기뻐 눈물을 흘렸다. 그래.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게. 서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공부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엄마 공부해 지우는 할머니랑 놀아. 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6개월 후 서연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합격이에요, 엄마, 아빠. 잘했어, 우리 딸. 그리고 그해 겨울 서연은 대학에 입학했다. 사회복지학과. 박소윤 씨, 입학을 축하합니다. 서연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년 후 박소윤 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을 돕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저 아이 분유 살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원금 신청하고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서연은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들을 도왔다. 어느 저녁 진우의 집 거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네 식구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펼쳤다. 이제 7살이 된 지우.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진우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그렸네. 우리 지우. 할아버지, 근데 여기에 한 명 더 그려야 해요. 한 명 더? 네. 아빠요. 진우와 은희, 서연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의 남자. 박건호.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진우가 미소 지었다. 들어오게. 건호는 지우의 친아버지였다. 2년 전 서연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충격받았지만 책임을 졌다. 이제는 매주 지우를 만나러 왔고 서연과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아빠. 지우야, 아빠 왔다. 지우가 건호에게 달려갔다. 저녁 식사 후 5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윤아, 진우가 딸을 불렀다. 네, 아빠. 행복하니? 서연이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빠는 20년 동안 법정에서 수천 건의 판결을 내렸어.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결은 그날 내렸어. 무슨 판결이요? 냉철한 법 대신 따뜻한 가슴으로 너를 찾기로 한 판결법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은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정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요. 20년의 어둠 끝에 빛이 왔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법정의 판결은 끝이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끝이 없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다. 와, 눈이다. 할아버지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5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서연은 눈을 맞으며 생각했다. 나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다. 박소윤. 그리고 가족도 되찾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진우와 은희는 손을 잡고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2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1년 후 박소윤, 박건호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다. 신부 서연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진우가 딸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아빠 감사해요. 아니다, 아빠가 고맙지. 버질로드 끝에서 건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가 꽃을 뿌렸다. 엄마 예뻐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자, 모두 웃어요.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6명이 있었다. 진우, 은희, 서연, 건호, 지우. 그리고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어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다. 그래, 동생이 있어. 진우와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이 커지고 있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 5년 후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12살이 된 지우가 상장을 들고 달려왔다. 잘했어. 우리 지우. 할머니, 동생은요? 응, 여기 있어. 동생도 누나 자랑스러워하네. 5살 된 둘째 딸이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서연은 이제 사회복지센터의 팀장이 되었다. 건우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다. 여보, 오늘 퇴근 일찍 해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알았어. 6시까지 갈게. 그날 저녁 놀이공원. 엄마, 나 저 그네 탈래. 지우가 그네를 가리켰다. 서연이 그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아니 28년 전, 8살 소윤이 그네를 탔을 때 아빠, 더 높이! 알았어, 소윤아. 서연은 이제 알았다. 그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 엄마, 나 밀어줘요. 응, 알았어. 서연은 딸을 밀어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안전해.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 해가 지고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의 집 거실. 여전히 벽에는 8살 소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서연의 대학 졸업사진, 서연과 건호의 결혼사진, 지우와 둘째 딸의 사진들. 여보, 진우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참 많은 걸 겪었소. 그래요. 지옥 같은 20년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천국이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생각했다.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 행복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는 2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다. 끝난 것 같았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10년 후 할아버지, 저 대학 합격했어요. 17살이 된 지우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다. 사회복지학과요. 엄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진우는 이제 68세가 되었다. 은희는 66세.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다. 잘했어.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서연은 이제 40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34년 12월 10일. 오늘로 소윤이를 다시 만난 지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나는 법정에서 한 여성을 보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저 사람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다. 손녀들도 얻었다. 사위도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을 되찾았다.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으면 불가능은 가능이 된다. 나는 이제 안다. 법정의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가족의 사랑이다. 법은 정의를 세우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 나는 28년 동안 법원에서 일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결은 법정 밖에서 내렸다. 딸을 찾기로 한 판결, 사랑을 선택한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은 옳았다. 진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박진우 독백 20년의 어둠은 끝났다. 이제는 빛의 시간이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의 깊은 희로애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옆에 종 모양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